청담 우리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신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희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지, 저희 주변 보시면 다들 복도에 차고 계시고 대부분 허리 때문에 많이 오셨죠, 오늘. 물론 목 때문에 오신 분도 몇 분 보이시는데, 이제 허리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고, 뭐 작은 병원에서 치료 받다 안 돼서 여기까지 대부분 오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허리 질환들에 대해서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증가를 하고요. 대부분의 갑자기 아파진 허리는 또 빨리 약 잘 쓰고 이러면 좋아지지만 여기서 한 많게는 4분의 1까지는 만성 통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병원에 참다 뭐 주사도 효과 없고 해서 이제 MRI를 찍으러 갔더니 뭐 MRI 상으로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허리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 염증이란 거는 MRI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확실한 원인이 없을 때 이게 병변에 뭔가 염증이 생겨서 아플 수 있다. 염증을 씻어내는 허리 주사를 놓자. 이제 아주 뻔한 치료의 레파토리죠. 네, 많이 겪어보실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은 이 어떤 기계적, 구조적인 원인의 변화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허리를 많이 써서 닳아서 없어질 때, 퇴행이 될 때 나타나는 허리 통증이 빈도상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종교를 믿으신 분은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과학적으로는 네 발로 이렇게 걷던 유인원이 점점 도구를 쓰면서 손을 이제 땅을 안 짚고 이렇게 허리를 피면서 이렇게 진화를 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유인원은 허리를 많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가 없이 거의 일자로 안 움직이는 척추였다고 하면은 사람은 이게 두 발로 서면서 허리를 갖다 굽힌다든지 비튼다든지 이런 동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굴곡이 있는 움직이는 형태의 척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예전에는 네 발로 이렇게 기어 다닐 때는 이 배 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무게중심이 골반 쪽으로 바뀌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유인원의 허리 근육에 비해서 사람의 허리 근육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때문에 이 허리를 지탱해주는 힘 자체도 유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은 평생 동안 허리를 굽혔다 폈다 쪼그렸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뼈랑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갖다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평생의 누적에 걸친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디스크의 퇴행을 가져옵니다.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 뭐 정상적인 구조에 균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요. 균열이 심해지면은 이 균열 사이로 디스크가 흘러내려 빠져나오죠.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유발이 되고요. 디스크가 저희 자동차 바퀴 많이 달리면 닳아서 얇아지듯이 점점 이렇게 닳아서 얇아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뭐 뼈랑 뼈 사이가 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은 결국은 이 디스크가 많이 닳아서 없어졌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관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뼈도 이렇게 마모가 돼서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퇴행이 되고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변화들이 기본적인 퇴행의 어떤 과정이고요. 제가 항상 웰에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릴 때 자동차의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살아있는 몸이긴 하지만 어떤 기계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관절은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이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자동차의 그 서스펜션과 이 타이어와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80대 환자분이 웰에서 물어보십니다. MRI에서 왜 이렇게 내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냐?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허리를 오랫동안 평생에 걸쳐서 많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어도 많이 닳아 있을 것이고
이 스프링도 많이 달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의 허리와는 같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이번에는 30대 환자분이 물어봅니다. 나는 나이가 젊은데 왜 이렇게 디스크가 저는 안 좋죠? 새 차여도 많이 타면은 디스크가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새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자세가 굉장히 안 좋고 허리를 혹사를 많이 시킨 분들은 젊은 사람이라도 타이어가 이렇게 관절이 많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요새 오래 앉아 있는 시간도 많이 늘고 이런 태블릿 같은 거 좀 핸드폰 보는 시간 많이 늘면서 관절에 안 좋은 자세로 활동을 많이 하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두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골다공증이랑 근감소증인데요. 골다공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서 이제 뼈가 약해지는 병이고요. 근감소증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분야고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이렇게 단단해야 되는데 속이 뻥 뚫린 스폰지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고요. 호르몬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영양 아니면 환경 문제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조 자체가 약해지는 걸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뼈가 이렇게 약해지면 앞으로 이렇게 점점 숙여지고 골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허리 통증에 영향을 주고요. 근감소증은 이 근육 자체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MRI를 보시면 까맣게 꽉 차 있어야 되는 허리 근육이 저희 마블링 심한 등심고기처럼 안에 지방으로 바뀌면서 양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병이고 저희 척추를 똑바로 펴주는 척추 기립근이 짱짱해야지 허리를 똑바로 펴고 오래 걸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뒤에서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허리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저는 왜 이렇게 걷다 보면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나 힘이 없나요?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근감소증 때문에 유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리가 왜 이렇게 약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대표적인 병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다쳐서나 뭐 세균에 감염됐다거나 종양이나 어떤 선천 기형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퇴행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디스크가 건강해야 되는데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요. 저희 타이어 오래 쓰면 점점점 닳아지듯이 디스크 높이는 괜찮은데 이렇게 좀 얇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펑크가 나서 안에가 터져 나오는 거를 이제 디스크 탈출증, 흔히 말하는 터졌다.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디스크가 너무 주저앉아서 이 휠이 이제 마모가 되고 약해지기 시작한 게 이 마지막 그림처럼 디스크가 너무 약해져서 이렇게 뼈가 손상되기 시작했을 때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MRI가 굉장히 중요한 게 MRI를 찍으면은 디스크 퇴행된 정도를 색깔 차이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디스크는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은 건강한 디스크고요. 퇴행이 되면은 저희 그 피부 수분 빠지면서 쪼글쪼글해지고 탄력 없어지듯이 수분이 빠집니다. 수분이 빠질수록 어둡게 보입니다. MRI 상에서. 그래서 이런 건강한 디스크에 비해서 퇴행성 디스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를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MRI를 보면은 디스크 색깔에 따라서 퇴행된 정도를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터진 거는 이 껍질이 약해지면서 이 수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고요. 정상적인 디스크인데요. 이 균열이 생기면서 안에 있는 젤리 같은 수액이 삐져 나오면은 다리로 가는 신경을 갖다 누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 터지면서 이제 다리 갑자기 아파지셔서 오시는 그 터졌다를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고요. MRI를 찍으면은 이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터져서 튀어나온 이런 부위들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흔한 질병 중 하나가 척추관 협착증이죠. 협착증은 이 타이어 터지듯이 이렇게 갑자기 발생한 질환은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이 신경을 뒤쪽에서 감싸고 위아래 뼈를 위아래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황색인대라는 인대가 이 신경 뒤쪽에 있습니다.
단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얇게 있는 게 이제 황색 인대라는 인대인데요.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면은 디스크도 멀쩡하고 뒤에 황색인데도 이렇게 얇아야 정상입니다. 근데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관절이 눌리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앞뒤로 어긋납니다. 이렇게. 위에 뼈가 아래 뼈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앞쪽 디스크가 시원치 않으니까 앞에 관절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짱짱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뒤에서 뼈를 잡아주려는 요 인대가 두꺼워지게 변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앞쪽에 그 덜렁거린 걸 잡아주기 위해서 변한 것인데 이 좁은 신경관안에서 이런 두꺼워진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뼈가 어긋나고 틀어지고 디스크는 디스크대로 퇴행되면서 튀어나오고 인대가 보상작용으로 두꺼워지는 어떤 종합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60대, 50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서서히 생기는 병이고요. 이게 이제 정상 그림이었는데 퇴행이 되면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 굵은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을 보여주는 척추의 단면 사진입니다. MRI를 보시면요. 원래 신경 안에는 그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하얀 부위가 보여야 되는데 보면 안 보이죠. 이 까만 게 이제 두꺼워진 인대고요.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 신경이 이렇게 이제 눌려갖고 이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MRI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정상인 부분과 협착증인 부분 비교를 하면은 정상인 부분은 이 안에 물도 잘 흐르고 국수다발 같은 신경다발들이 다 흐르기 때문에 단면을 이렇게 딱 자르면은 이렇게 신경다발들이 다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 뭉쳐져 있기 때문에 국수다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뭉쳐지듯이 신경 다발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요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뒤에 인대가 여기는 얇지만 여기는 굉장히 두툼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착증의 특징적인 MRI입니다. 외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인데요. 디스크는 관절이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앞에서 뒤로 누르는 게 디스크고요. 협착은 관 자체가 이제 서서히 서서히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충격받으면 터질 수 있는 게 디스크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많은 반면에 협착증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고요. 증세를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이가 숙일 때입니다. 디스크는 숙이면은 위아래로 압력을 받으면서 더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앉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무거운 거 들 때 다리가 더 땡기고 이런 증세가 이제 특징인데요. 이 협착증은 앞으로 숙이면은 뒤에 말려 들어갔던 두꺼워진 부분이 오히려 쫙 펴집니다. 뒤쪽에서. 그래서 협착증 있는 분들은 특징이 걸으면 이제 절인데 앉아서 쉬면 앞으로 숙이면은 증세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그 원인 차이 때문에 숙일 때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 증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숙일 때 심해지면 디스크, 숙일 때 오히려 증세 풀리면은 협착증.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증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이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뼈를 똑바로 지지를 못 해주니까 뼈가 이렇게 틀어지는 병입니다. 위에 뼈가 아래 뼈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걸 전방으로 위치가 변한다 그래서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방전이증은 이런 식으로 이 미끄러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미끄러지면 이거는 이제 나사를 박아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여기가 또 배 쪽이죠, 이쪽이. 이게 똑바른 뼈고요. 이 뼈 보시면 뼈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죠. 근데 보시면 뼈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디스크 높이도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은 협착증, 전방전이증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같이 나타납니다. 디스크도 얇아지고 뼈도 틀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변화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척추 분리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분리증은 조금은 다른 병인데 이 뒤에 있는 뼈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뚝 떨어집니다. 이게 다쳐서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허리를 많이 써서 서서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릴 때 심하게 넘어진 적 있습니다. 이래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긴 정확히는 알기 힘들고요. 보통 금이 가면은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뼈가 앞으로 빠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있는 분들은 전방전이증이 결국은 같이 옵니다. 뒤쪽에서 이제 지지가 안 되니까 앞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이렇게 미끌리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골절. 저희 척추뼈는 젓가락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통조림처럼 생겼기 때문에 찌그러지면 이렇게 통조림 캔 밟으면서 찌그러지듯이 납작하게 변합니다. 이게 척추체 골절이고요. 특히 이제 뼈가 약하신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안에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제 완전히 확진은 어렵습니다. 이게 뼈가 보면 찌그러져서 이렇게 납작해져 보이지만 이게 옛날에 다쳤던 건지 최근에 다쳤던 것까지는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MRI를 찍으면은 색깔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급성 골절, 다친 지 얼마 안 된 골절은 MRI까지 찍어야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변형이 되는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오랜 시간 너무 안 좋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예 모양 자체가 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그러면 이제 병은 이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던 시술이나 뭐 수술 이런 내용 다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리, 운동, 재활은 2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약물부터입니다. 아프시면 치료를 갖다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존적 치료하고 안 되면은 그때 뭐 시술을 하거나 수술하거나 이제 점점점 이게 진행을 해야겠죠.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약제들인데요. 사실 뭐 일반 작은 병원에서 쓰는 약이나 큰 병원에서 쓰는 약이나 대부분 다 이 약들을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병원이라고 약이 뭐 더 나쁜 약이고 큰 병원이라 좋은 약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약이라는 거는 어쨌든 오래 쓰면 쓸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약 먹으면 괜찮고 약 끊으면 아파서 5, 6년 계속 오랫동안 약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몸 생각했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약을 계속 오랫동안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염증을 씻어내고 신경이 부은 걸 자극된 걸 가라앉히는 치료입니다. 이제 염증을 불난 거라 치면은 소화기로 물로 불 끄듯이 하는 치료고요.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있고 신경이 부은 걸 가라앉히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부어 보이는 데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뿌리면은 체인에 기름칠하듯이 이렇게 또 한동안 또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조금 더 기름칠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이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입니다. 이거는 꼬리뼈로 아예 카테터를 넣어갖고요. 신경 좁은 데까지 올라가서 약을 뿌리는 거고요. 불 끄는데 소화기로 안 끄고 약간 소방관, 호스로 집어넣어서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풍선 확장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경 성형술이랑 거의 비슷한 시술입니다. 근데 끝에 이게 풍선처럼 부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갖다 부풀려서 신경 주위에 그 들러붙어 있는 걸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약을 뿌립니다. 이제 풍선 확장술이란 시술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프롤로 주사라는 것도 이제 많이 이제 받아 보시고 오시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은 다른 치료입니다. 이거는 타겟이 신경이 아니라 근육이고요. 근육에다가 포도당을 주입을 하면은 염증이 오히려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일부러 일으켜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게 염증을 일부러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사는 보통 대여섯 번, 여러 번 맞아야 되고 맞고 나서 굉장히 아픕니다. 근육에 염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근육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근육을 갖다 치료를 해보자 했을 때 일반 병원에서 많이 하는 치료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 이제 수술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내시경이라든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시죠. 병원마다 굉장히 많은 이런 광고판처럼 이제 시술이 설명이 돼 있고요. 근데 헷갈립니다.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더 헷갈리실 거고, 카페 가시면은 음료수들 메뉴판 보면, 이게 뭔 차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시는 게 크게 뭐 현미경인지 내시경인지 뭐가 좋은지, 이런 부분. 근데 내시경이라는데 어떤 데서는 한 구멍이라 그러고, 어떤 건 두 구멍이라 그러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시술하고 수술의 차이는 주사로 할 수 있으면 바늘로 찔러서 할 수 있으면 시술이고요. 수술로 이게 뭔가 피부를 조금이라도 째야 되면 그때부터는 다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경 성형술 있죠? 요거는 그 바늘을 굵은 거 찔러서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카테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뭔가 째고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시술 수술은 이렇게 안 헷갈리시면 될 것 같고 안에 뭔가 구조적인 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작게 째건 크게 째건 간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술이고요. 저희가 아는 내시경이나 현미경은 둘 다 수술의 범주입니다. 허리 수술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요? 허리 수술은 굉장히 복잡하고 종류도 많지만 정말 단순하게 기억을 하실 거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경이 뭔가 눌려 있다. 아까 말씀드린 협착이랄지 뭐 디스크랄지 어쨌든 신경이 눌려 있으면 이거를 이제 안 눌리게 풀어준다. 그게 이제 감압 수술일 거고요. 신경이 눌린 거보다도 디스크가 막 주저앉아서 관절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받쳐주고 안정화시켜주는 게 흔히 말하는 고정 수술, 힘 박는 수술, 유압 수술이 바로 요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체인도 기름칠하고 이제 잘 굴러가는 체인도 있지만 이 끊어진 거는 아무리 기름칠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MRI를 찍어서 분명히 있고요. 어떤 보존적인 치료, 주사 치료, 재활 치료 여러 가지 시술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 근데도 너무 아프다. 일상생활이 안 되고 마비 증세도 있다. 이러면 이제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뭐 보존적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되고 원인이 확실하면은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럼 내시경을 해야 되나요? 현미경을 해야 되나요? 이거 두 가지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버블티 아시죠? 이게 버블티를 이렇게 뽑아 먹으려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숟가락으로 퍼내거나 빨대를 꽂아서 쇽쇽 빼내거나 이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미경은 이렇게 째고 다 노출을 시킨 상태에서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거고요. 내시경은 작게 째고 빨대만 꽂아서 이 안으로 카메라랑 기구를 다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은 보통 두 명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같이 하고요. 내시경은 구멍 하나만 뚫고 이 끝에 있는 카메라로 모니터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한쪽만 구멍만 뚫어서 하는 게 이제 한 구멍 내시경이고요. 요새는 두 구멍으로 왼쪽으로 카메라를 넣고 오른쪽으로 기구를 넣어서 하는 두 구멍 내시경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 치료, 진보된 치료는 아닙니다. 현미경이 훨씬 더 오래전부터 발전한 치료고 내시경이 비교적 최근부터 발전한 치료지만 두 치료 모두 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손만 쓰거나 망치만 쓰지 않듯이 필요에 따라서 맞는 재료, 그 기구를 갖다 맞게 쓰는 게 이제 숙련된 목공이고요. 어, 내시경이나 현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현미경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거는 내시경이 점점점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구도 발전하고 있고, 테크닉도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연기관차가 점점 전기차로 대체가 되고 있듯이 현미경도 점점점 내시경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미경만 써서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신경 풀어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핀을 박아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사를 꼭 박아야 되나요? 이렇게 타이어에 돌이 끼거나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타이어가 못 쓰게 다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경우가 신경이 뭔가 눌리는 디스크랄지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만 안 눌리게 풀어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감압 수술이고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너무 많이 닳아서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아예 갈아줘야 됩니다. 그때 하는 게 이제 유압 수술, 고정 수술, 핀 박는 수술이고요. 타이어를 이렇게 새 타이어로 갈듯이 하는 거고, 무릎이나 고관절과는 다르게 여기는 관절이 하나밖에 없어서 고정을 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허리는 관절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기능을 살리는 인공관절을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안정화를 시켜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개념의 치료를 합니다. 디스크를 긁어내고요. 여기다가 뼈가 자라는 물질을 채워서 끼워 넣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은 뼈가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고정 수술입니다. 고정 수술. 엑스레이로 보면은 인조뼈 골격이 이렇게 보이고요. 나사 박은 게 이렇게 뒤에서 보입니다. 뼈가 이렇게 틀어진 것도 고정을 해야지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낮아진 디스크 높이도 인조뼈를 껴 넣어야지 이렇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전방전이증도 나사를 박아야지만이 뼈를 틀어진 걸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뼈가 많이 휘면은 나사를 이렇게 뭐 수십 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경만 풀어주자. 충분하다. 이러면 감압 수술하는 거고요. 아, 이거는 디스크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안정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결정을 하지는 않고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이제 배로 하는 수술도 많이 하는데요. 배는 이제 뒤에서 하는 것보다 그 인조뼈, 기둥을 굉장히 큰 거를 넣을 수가 있어서 뼈를 많이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수술이고요. 뭐 뒤로 하는 수술이 나쁜 수술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더 오래된 수술 방법이긴 하지만 신경을 직접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수술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할 수 있으면 배로 해서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보고 뭐 인대재건술 좋다고 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압니다. 인대재건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꺼워진 인대만 쏙 제거하게 되면은 신경이 안 눌리게 펴지지만 허리는 더 아픕니다. 그나마 잡아주던 인대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인대를 뒤쪽에서 걸어주는 겁니다. 뒤로 제낀 상태에서 끈을 묶으면은 앞으로 숙일 때 덜 미끄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끈을 뒤에서 묶어주는 인대 재건술이고요. 또 하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디스크가 주저앉으면 뒤에 뼈가 부딪히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인대를 쏙 빼내고요. 여기다가 쿠션 역할을 받쳐줍니다. 그러면은 뼈랑 뼈 사이가 부딪히는 게 방지가 되면서 허리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고 디스크가 쓸만해야 됩니다. 디스크를 갖다 계속 쓰면서 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가 너무 많이 주저앉으면은 인대 재건술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스크는 괜찮은데 협착이 심하니까 뒤에만 뻥 뚫어져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지만 이런 경우는 디스크가 많이 주저앉았고 어긋나 버렸죠. 이거는 이제 협착보다도 디스크가 문제인 거기 때문에 유압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웰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약간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 네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주사를 맞고 왔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도 왔습니다. 저도 주사 맞으러 왔어요. 하는데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 어떤 타이어는 뭐 간단하게 기름칠만 해도 잘 굴러가지만 심한 경우 엔진이 고장난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효과가 남한테 있다고 뭐 저한테까지 꼭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주위에서 허리는 건드린 게 아니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뭐 허리 수술이 나쁘면은 저희는 지금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허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고치면 굉장히 허리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필요한 만큼의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예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고요. 유압 수술하면 주위 디스크 안 좋아진다고 많이 들어서 오시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임플란트 하면은 이 약한 이빨 너무 세지면서 주위 이빨 약해지는데 그거랑 비슷한 원리고요. 유압을 하면 그 분절은 너무 단단해지지만 그 주위 인접 관절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압 수술했다고 아, 나의 허리는 다 좋아졌다 끝이 아니라
허리 관리는 평생 동안 잘 하셔야 탈이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수술하면 앞으로 재발 일 없을까요? 자동차 지금 고쳤다고 10년 또 멀쩡하나요? 아닙니다. 허리는 계속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관절이기 때문에 항상 평생 걸쳐서 잘 관리하시는 게 수술을 받더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